여기 사이에 걸리는 분들이 누구냐. 자, 무주택자분들 손드세요. 자, 그대로 입수하시고 내 투자 한 번으로 여러분들 자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는 땅을 물고 있어.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인이 부동산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근데 하지만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대책이 나온 걸 한번 봤더니 제목 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었어요. 1번, 2번, 3번이 공급이었어요. 그 다음 4번이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이었어요. 매수를 하는 사람이 수요고 그 사람들을 이제 뭐 특정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금을 잘 감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졌으니 1번부터 3번까지는 공급의 측면, 그 다음 4번부터 5번까지는 수요의 측면을 조절해서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145만 가구 공급 계획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정권에서 거의 지금은 밈이 되어버린 그런 표현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이걸 만들어주고 싶다. 빵처럼 만들 수가 있나요? 없죠. 공급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도 회사거든요. 그럼 회사도 이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하락기가 왔어요. 그럼 내가 분양을 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 착공을 하지 않는 거죠. 당해년도에 착공하지 않는 게 앞으로 한 5, 6년 후에 영향이 오는 거죠. 그럼 부동산 상승장에 착공을 시작해도 그게 또 언제 분양이 될 수 있겠어요? 언제 입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이고 상승이고 간에 그런 시차가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정부는 서울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 총 135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 서울하고 경기인데 이 공급 보세요. 여기 135만 호가 되려면 27만 호씩 한 5년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년 27만 호면 적정 수요의 몇 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싶은 거죠. 2030년에 착공 추진이라고 한다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겠느냐. 잠실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몇만 호쯤 될까요? 4만 정도 될 것 같아요. 3만 6천 호. 그럼 이제 매년 27만 호 한다고 했으니까 잠실 규모를 8, 9군데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과제임은 맞습니다만 이게 어떤 위치에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서울 3대 업무지구로 접근 가능한 그 위치에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죠. 그 정도 빈 땅이 서울에도 많이는 없다. 수요 관리 내실화를 하겠다 하면서 들고 온 게 규제 지역 LTV 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는 70%, 규제 지역이 이제 LTV의 40%로 줄여버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50% 해줬으면 50% 5억까지는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제 40%로 됐다 하면은 대출을 4억밖에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은 붕의 특집이에요. 제가 원래 예측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측이 그냥 붕해다. 제가 한번 닫게 뚫어보고 추측이라는 걸 하면서 기대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627 대책과 97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집합을 무조건 생각해요. 이걸 붕해의 시선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627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수요자들이 수도권 대출 6억밖에 안 나오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지금 매수자죠. 매수자가 이미 627 대책으로 약간 심장이 막 뛰었어요. 바운스 했어. 자, 그런데 이제 97 대책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 규제지역 LTV가 줄어들고요. 토어제 지정권자를 확대시킨대요. 자,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원래 정부 입장에서 다 이렇게 닥달해가지고 쳐내야 될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이전에는 다주택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서울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인데 똘똘한 한 채를 갭으로 사는 사람도 투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투기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초과 수요와 투기 수요를 통제하는 추가 규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장이 토어제로 묶이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지역이 진짜 최악일 경우에는 토어제. 그게 아니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로 문재인 때처럼 이제 선정될 수 있다. 징글징글하네요. 무섭습니다. 네. 그 규제 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면 대체 영향받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교집합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잠실 엘스가 30억입니다.
여기에서 LTV 50% 하면은 본인 자금 15억에 LTV 15억이면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627 때문에 이미 15억 대출이 안 돼요. LTV를 40으로 줄인다고 해도 어차피 대출로는 안 되는 거는 맞아. 그래서 이미 영향이 없어요, 이분들은. 다만 627 대책으로 불편한 점은 세무조사가 조금 더 강화된다는 점. 정부가 괄호 열고 예를 들어 20억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써놓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20억 이상인 주택들은 세무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627에 이야기했었던 6억 한도는 아직 안 적힌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옥스파크힐스도 뭐 사정은 마찬가지죠. 사정은 이미 627 대책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려고 했던 분은 97 대책이 나와도 괜찮아. 상관없지. 대출 줄이는 거 이미 줄어들었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영혼 가출된 이유는 뭐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한 20억, 30억 되는 아파트들은 9월 7일에 나온 그런 대책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좀 힘들다. 거기를 살려고 생각했던 수요자들은 그냥 세무조사를 잘 준비하면 되지 집을 못 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지난 시장에 규제 지역, 투기 지역이 어딘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2016년 11월에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걸리고 경기도 과천을 비롯한 되게 많은 지역들 그리고 지방에서는 세종이 처음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명, 하남. 자, 다음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 2017년 8월 3일에 여기에 있는 곳이 전부 다 투기 지역이 되고 투기 과열지구 전 지역으로 이미 묶였습니다. 경기도의 과천, 포항. 거의 뭐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곳들이 기본적으로 투기 지역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인 거죠, 여기. 이때 당시에 뭐 청주 이런 데도 조정 대상 지역이 기필코 되고야 말았죠. 2020년에.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엄청난 상승장이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까지 이렇게 가게 됐었죠. 그래서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사이에 걸리는 분들인 거예요. 여기 사이에 걸리는 분들이 누구냐. 자, 무주택자분들 손 드세요. 자, 그대로 입수하시고 자, 이제 안 사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들이 제가 이제 궁예로 이렇게 해봤을 때 되게 힘든 시기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들이 어디냐? 규제 지역으로 된다 했을 때 신동아 리버파크가 제가 최근에 봤던 게 11억 8천 물건이 나와 있어. 근데 이거 없어졌어. 팔렸거나 걷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이런 데는 3일을 못 가더라고요, 물건이. 그래서 어쨌든 자, 지금은 만약에 LTV 50% 된다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5억 9천 딱 나와요. 그럼 이제 뭐 627 대책 상관없죠. 6억까지 내가 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LTV 40%로 줄었잖아요. 네. 그럼 대출 금액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본인 자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약간 빨간불이. 그럼 이제 뭐야?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더 눈을 더 낮춰가지고 9억대를 보셔야 되는. 그럼 이제까지 막 안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이 물건 계속 놓치신 분들, 그럼 이제 규제가 되면은 다시 내가 강제로 눈을 낮추어야 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억이고 8억이라고 상황이 다르겠습니까? 인왕산 현대 25평 복도식 방 3개 화장실 하나 단지를 가져와 봤어요. 4억 대출하고 본인 자금 또 4억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계산해봤을 때 LTV 40%가 돼요. 그럼 3억 2천 대출하고 본인 자금은 8천만 원을 더 가져와야 돼요. 아유, 역대급으로 발등에 불 떨어졌지만 이런 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마시멜로 pom. 발등에 불 떨어진 짤. 근데 여러분들 4억인데 4억 8천으로 본인 자금이 늘어난 거예요. 8천만 원 진짜 큰 돈이잖아요. 맞벌이 하는 부부가 8천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지가 지금 서울에 어디 깔렸냐? 여기에 이제 10억대 물건들이 있더라. 근데 이 10억대 물건은 제가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호가를 봤더니 이런 단지들이 10억을 하더라. 추천 단지가 아니에요. 네,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네, 강동구 가봤더니 성내 삼성 이게 10억 6,500입니다. 고점을 뚫었죠. 뚫었죠. 다음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그죠. 이분은 중개사 48곳 내놨는데. 꼭 팔고 싶다는 의지가 투자자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여기는 신도림 태양타운 25평 10억 천. 기름 뉴타운 6단지. 근본의 느낌이 아주 풀풀 납니다. 그렇지. 여기가 10억. DMC 센트레빌. DMC 센트레빌이 DMC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쪽에 있는 단지니까 지금 10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단지들은 이미 다 10억을 넘었죠. 네. 다음 관악 드림타운이고요. 34평이에요. 여기도 지금 9억 5천, 9억 8천 하다가 드디어 이제 중층은 10억 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4급지의 30평대다.
하면 이제 다 10억을 생각하셔야 돼요. 은평구 은평 뉴타운에 박덕호의 힐스테이트 12단지가 34평에 10억 6천. 진짜 살기 좋지. 엄청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산 레미안자이 25평 9억 5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10억대 짱짱한 단지 많네요. 이런 분들이 사요. 이미 아마 사셨을 수도 있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10억 4천이에요. 평범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 11억 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전체를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단지는 10억 4천이고요. 강남에 있는 거 다 줄 서 했더니 가운데 있는 게 13억 5천이었고 강북 줄 서 했을 때는 8억 5천이 가운데 있더라. 그거예요. 그럼 이런 10억대 아파트 그럼 누가 살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축을 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 이런 걸 봤더니 맞벌이 평균 소득이 700만 원이고 저축률은 약 50% 되더라.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애는 없는 맞벌이 부부 자산이면 순수 저축을 5년 했을 때 2억을 그렇죠. 모을 수 있는 거예요. 5년에 2억. 그리고 DSR 40% 계산을 했을 때 대출 최대로 5억 8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5억 8천에 본인 자본을 합치면 7억 9천짜리 집을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양가해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맞벌이로 7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내가 예산이 8억이면 8억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억 단지들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계산을 하고 봤더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었던 단지들 물론 이게 추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악 드림타운 34평인데 거긴 너무 구축이고 동산이잖아요 다운님. 거긴 역세권도 아니고요.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꼭 해야 돼요. 관악구잖아요. 관악구는 투자 가치가 있나요? 그럼 이거는 저는 머리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물건을 보니까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나 박석호계 힐스 34평. 그거 너무 멀잖아요. 임대도 많아요. 임대 많으면 잘 안 오르지 않나요? 이거 완전 단골집. 임대 있어도 오릅니다. 충분히. 임대동을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오른 거 보면 올랐어. 그다음에는 철산 레미안자이. 여기 딱 보면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제 입을 막아버려요. 맞는 말이긴 하거든. 하지만 서울급이죠. 철산도 구디가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철산 레미안자이도 굉장히 좋죠. 다음 기름 6단지 레미안인데 여기 센터피스 같은 거 들어오기 전에는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대장들 여전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볼 때는 이런 마음으로 볼 게 아니고 머리로 보자는 거죠. 저 돈으로 관악드림타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저하시는 분들 이해는 갑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께 주저하시는 분들께 이제 머리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머리를 보면 뭘 봐야 될까? 첫 번째로는 저는 무조건 교통이라고 생각해요. 강남이나 혹은 광화문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 그 한강 이남에 있다면 강남을 빠르게 가는 게 유리하고 북쪽에 있다면 광화문을 굉장히 빨리 가는 게 중요하죠. 이때 관악드림타운은 강남 32분까지 간다고요, 정말. 근데 이제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단지들이 전부 다 역세권이 아니에요. 강남에 32분이면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거의 폭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로는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악드림타운 진짜 좋은 장점은 초중고가 근처에 다 있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학원가가 있는 곳만 학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초중고가 모여있는 곳도 서울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메리트긴 하죠.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중학교를 간다. 멀리 가지 않고. 아주 중요하죠.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다음 성내 삼성. 강남 31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8호선 초역세권이에요. 한번 갈아타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8호선으로 강남으로 갈 수 있고 광화문도 갈 수 있고 그럼요. 여기 초죽이 있어요. 그럼 관악드림타운이나 성내 삼성 특히 관악드림타운은 34평이니까 내 세입자가 언제까지 살까?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관악드림타운에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분이 내 세입자로 들어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6년 이상 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 물건에 대한 머리로 내 물건을 알면요. 이 세입자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에 나갈 것 같고 나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좀 오늘 궁예 특집이니까 궁예처럼 뭔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단점을 아는 게 단점이 많아서 싫어 이게 아니고 단점을 명확하게 아니까 내 다음 스텝을 짤 때 그거를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태영타운도 강남 39분, 광화문 37분 여기 깡패입니다. 깡패. 역세권이고 심지어 초품화. 이제 영화가 들어왔다? 그럼 언제까지 사냐? 초6까지 사는 거죠. 신도림도 가성비 학군 아니겠어? 너무 좋죠. 네. 평지에다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 박석호계 힐스 여기도 광화문 29분 컷입니다. 30분이면 가요. 강남도 1시간이면 그래도 가.
엄청 멀고 은평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강남을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남 광화문에 직장을 가진 이제 맞벌이 부부다. 그리고 난 30평에 살고 싶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3호선 역세권이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철산 레미안 자이는 강남까지 55분 걸려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어요. 좀 멀지만 바로 옆에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광역역 쪽에도 일자리가 많거든요.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름 6단지 레미안 광화문 29분 30분 여기도 강남 1시간이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호선 굉장히 역세권이라서 좋고요. 여기에서 초중을 보내려면 힘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아파트를 사는 거지만 그 아파트는 땅을 물고 있어. 이게 소름인 거예요. 이게 소름. 이 아파트 땅을 물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요 서울을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의 땅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땅을 물고 있는 건데 내가 서울에 집을 산다는 개념은 약간 잊은 채 내가 그냥 마음으로 거긴 언덕이라서 거긴 서울이 아니라서 거기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면 굉장히 판단이 어렵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 5월 갈아타기 할 수 있는데 라고 련실님 말씀해 주신 게 아마 그때 뭔가 세입자 만기가 되거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나 그래서 내가 그때 매도하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2억만 손에 쥐고 있어. 근데 내가 2억으로 갈아타기 하려고 봤더니 뭔가 업그레이드야. 그러면 이게 갈아타기를 하는 게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년 5월에 나한테 쥐는 돈이 얼마 있을까를 계산해 보셔요. 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이 날아가는데 괜히 마음이 쫓기지 마시고 어쨌든 공통점은 현금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현금이 있어야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원래 상식적으로 내가 가진 아파트보다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가 떨어진다면 내 아파트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 두 단지 사이를 메울 수 있는 현금과 대출인 거예요. 내년 5월 갈아타기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은 이 컨셉은 계속 가져가시되 전 현금이 얼마고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집이 어느 정도 지금 갭을 내가 이만큼 메울 수 있나 대출을 낸다 하면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재보면 좋죠. 어쨌든 내년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짜실 때 지금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약에 새끼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냥 죽어도 팔라고 해요. 이걸 팔면 5억이야. 근데 나는 현금 다 모아서 보니까 15억도 갈 수 있어. 무조건 던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코칭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해주니까 많이 코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봅시다. 마무리 해봅시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10억 단지를 막 사는 데 있어가지고 왜 계속 고민을 하나. 부동산 하는 거 특이 내 전 재산을 거는 거. 내 전 재산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잘하고 싶어. 한 번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그냥 한 번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처음 내 전 재산을 걸고 하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거 주담대로 갖고 있고 이 집은 점점 커질 거고 그다음 내 소득은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다음 지불할 때 또 나한테 쥐어지는 뭔가 또가 있어요. 절대로 지금 내 전 재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투자 한 번으로 여러분들 자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선택이냐 결단이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본인이 부동산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결단의 영역이거든요. 저녁에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는 선택일까요? 결단일까요? 이것은 선택이죠. 완전 선택이죠. 뭔가 내가 이미 해봤고 그다음에 약간 정해진 미래가 보여. 약간 이게 좀 쉬워 하면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집에 뭔가 중국 우동이라는 신메뉴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약간 선택일까요? 결단일까요? 결단이죠. 그렇죠. 결단이죠. 왜? 내가 이거 먹었는데 맛없을 수도 있잖아. 뭔가 내가 그 미래를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결단의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을 고르는 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된 말씀입니다. 5월 초에 매수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대장 옆단지를 샀어요. 그런데 제 것도 오르긴 하는데 대장 단지랑 실거래 차이가 9천으로 벌어졌습니다. 돈을 좀 더 모아서 저거 살 걸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험을 해본 결과 다시 한 번 더 갈아타고 다시 한 번 더 하락장을 만나면서 또 한 번 갈아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만큼 그런 소중한 경험만큼 단단해진 사람이 있을까? 머리로 생각해야죠. 5천 모자라서 대장 옆잔지를 사면 대장만큼 오르기를 바라는 건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걸 제가 딱 봤을 때 전 5월 초에 매수했는 데를 딱 보고 되게 잘했네?
너무 잘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어요. 만약에 5월 초에 매수 안 했으면 지금 그 투자금으로 그 단지 못 살걸요? 5월 초에 매수 너무 잘하셨고 내가 지금 가졌으니까 이런 시샘하는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이거 가지고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그 옆 단지랑 비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투자한 물건도 어느 정도 올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부작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에 지금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놓친 단지들 1도 생각이 안 나. 난 그 다음 거 하느라 바쁘거든, 내 머리는. 다음을 보고 내 다음은 어디지? 이걸 생각해야지. 97 공급 대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결국 요약하면은 선택이 아닌 결단. 일단 그리고 10억대 아파트. 결코 비싸지 않다. 네, 하찮은 아파트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네. 아니다. 제가 대놓고 하지 못한 말들을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네, 말? 읽으시고 그렇지. 결단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 어쨌든 전 이만 총총 해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다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